괴테의 이탈리아 기행 10월 25일 저녁 페루자. 이틀 저녁 동안 아무것도 쓰지 못했다. 내가 묵은 여관은 아주 형편없어서 종이를 펼치는 것은 아예 생각도 할 수 없었다. 게다가 마음이 약간 심란해지기 시작했다. 베네치아를 떠난 뒤로 여행이라는 실타래가 그전처럼 멋지고 순조롭게 풀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독일 시간으로 23일 오전 10시에 아펜니노를 벗어나 넓은 골짜기 안에 피렌체가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보았다. 피렌체의 경작지는 놀랄 만큼 조밀하였고 별장과 집들이 아주 먼 곳까지 흩어져 있었다. 성당과 세례교를 한눈에 훑어보고 시내를 젠걸음으로 지나갔다. 내가 몰랐던 아주 새로운 세계가 눈앞에 펼쳐졌지만 나는 오래 머무르고 싶지 않았다. 보볼리 정원의 입지 조건은 아주 좋았지만 나는 들어갈 때만큼이나 빨리 그곳을 빠져나왔다. 이 도시를 보면 도시를 건설한 사람들이 부유했다는 것과 좋은 정부가 계속 이어졌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토스카나에서는 도로와 교량과 같은 공공시설물이 특히 아름다운 위용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 무척 인상적이었다. 이곳에서는 모든 것이 유용하면서도 말쑥했다. 이것은 효용성과 품위를 함께 고려한 결과로 세심하면서도 생동감 있게 관리하는 흔적이 곳곳에서 느껴졌다. 이에 반해 교황 국가는 대지가 그것을 삼켜버리려 하지 않기 때문에 그나마 유지되며 남아있는 것 같다. 아펜니노의 과거에 대해 최근에 말한 내용이 이제는 토스카나에 적용된다. 토스카나는 훨씬 낮은 곳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태고적의 바다가 그 의무를 다하여 깊고 비옥한 토양을 퇴적시켜 놓았다. 토양은 다망색이며 경작하기 쉽다. 농부들은 깊숙이 쟁기질을 하지만 아직도 재래식 방법을 사용한다. 쟁기에는 바퀴가 없으며 보습도 움직일 수 없게 되어 있다. 그래서 농부들은 황소 뒤에서 허리를 굽힌 채 쟁기를 땅에 밀어넣고 흙을 파 뒤집는다. 쟁기질은 1년에 5번까지 하고 양이 얼마 안 되는 가벼운 거름은 손으로 뿌린다. 이윽고 밀파종을 하고 난 뒤에는 작고 좁은 일항을 만들고 그 사이로 고랑을 파는데 이 모든 것은 빗물이 흘러가도록 하려는 것이다. 밀은 일항 위에서 자라기 때문에 잡초를 뽑을 때는 고랑을 오가며 일을 하면 된다. 이것은 비가 많은 곳에서는 이해가 가는 작업 방식이지만 이렇게 날씨가 좋은 들판에서 왜 그런 방법을 쓰는지 모르겠다. 아래쪽 근처에서도 그런 방법을 사용하는 것을 보았는데 그곳은 질 좋은 평지가 확 트인 곳이다. 아마 그곳보다 흙이 더 깨끗한 들은 없을 것이다. 덩어리 흙은 어디에도 없으며 토양은 채를 친 것처럼 깨끗하다. 이곳의 밀은 아주 잘 자라는데 아마 밀의 특성에 맞는 최적의 생장 조건을 갖춘 듯하다. 이곳에서는 귀리가 안 나기 때문에 농부들은 2년에 한 번씩 말에게 먹일 콩을 키운다. 루핀도 파종을 해서 벌써 아주 푸르게 자랐고 3월이면 열매를 맺을 것이다. 아마의 싹도 벌써 돋았다. 아마는 겨울을 나고 서리를 맞으며 더욱 강인해질 것이다. 올리브 나무는 이상한 식물이다. 이 나무는 버드나무와 거의 유사해서 씨앗을 날리며 나무 껍질이 갈라진다.
하지만 올리브 나무가 더 억센 모습이다. 올리브 나무는 서서히 자라고 나뭇결은 이루 말할 수 없이 곱다. 잎은 버드나무 잎과 비슷하지만 가지의 잎이 더 적게 달려있다. 피렌체 인근의 모든 언덕에는 올리브 나무와 포도나무가 재배되고 있으며 그 나무들 사이는 알곡을 키우는 땅으로 이용되고 있다. 아래초 근교와 그 주변의 들판은 방치해두고 있다. 내 생각으로는 담쟁이 덩굴은 올리브 나무와 그 밖의 나무에 피해를 주는 식물인데 그것을 없애버리는 일이 별로 어려운 일이 아닌데도 농부들은 담쟁이 덩굴을 잘 뽑아주지 않은 듯하다. 목초지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 이곳 사람들은 터키산 옥수수가 지력을 소모한다고 말했다. 그 옥수수를 재배한 후로 다른 농사는 잘 안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나는 그것이 거름을 적게 쓰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눈부시게 아름다운 아침에 페루자를 떠나서 다시 혼자가 되는 기쁨을 누렸다. 그 도시의 입지 여건은 뛰어났고 호수의 경관은 아주 매력적이었다. 그 도시와 호수의 인상은 모두 내 마음속 깊이 아로새겨졌다. 처음에는 내리막길이 나왔다. 그러다가 저 멀리에 양쪽의 언덕으로 에워싸여 있는 골짜기를 따라가다 보니 마침내 아시시가 눈에 들어왔다. 팔라디오와 폴크만의 책에서 읽은 내용에 따르면 아우구스티누스 시대에 건설된 미네르바의 신전이 이곳에 아직도 완벽하게 보존되어 있다고 했다. 마돈나 데글리 안젤리 부근에 이르렀을 때 나는 마부와 헤어졌다. 마부를 폴리뇨로 떠나보내고 나는 세찬 바람을 맞으며 아시시를 향해 걸어 올라갔다. 이처럼 외딴 세계를 나 혼자서 돌아다니고 싶었기 때문이다. 바빌로니아 양식처럼 층층이 폭에 쌓은 교회는 성 프란체스코의 영면 장소인데 그 교회의 엄청나게 큰 하부 구조를 왼쪽에 두고서 나는 혐오스런 마음으로 눈길을 돌렸다. 그 안에는 사람들의 해골이 내 윗사람의 머리처럼 각인되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조금 뒤에 나는 한 미소년에게 마리아 델라 미네르바로 가는 길을 물었다. 그러자 소녀는 산자락에 자리 잡은 그 도시까지 나를 안내해 주었다. 마침내 우리는 진정한 고도에 도착했다. 자, 보라. 내가 본 것 중 최초의 완벽한 고대 기념물이 거기 내 눈앞에 서 있다. 그렇게 작은 도시에 걸맞게 아담한 신전이지만 어디에 내놓아도 광채를 띨 만큼 완벽하고 아름답게 설계되어 있다. 무엇보다도 입지 상황부터서가 뛰어나지 않은가. 비트루비우스와 팔라디오의 책을 읽고서 도시를 어떤 식으로 지어야 하고 신전과 공공 건물을 어디에 세워야 하는가를 알게 된 이후로 나는 그런 문제들을 무척 존중하게 되었다. 이런 측면에서도 고대 사람들은 천성적으로 그렇게 위대했다. 그 신전은 아름다운 산 중턱에 세워져 있다. 그곳은 두 개의 언덕이 만나는 곳이며 아직까지도 광장이라고 부르는 넓은 장소이다. 그 광장은 약간 경사져 있고 안드레아 십자로의 축소판인 듯한 네 방향의 길이 이곳에서 교차된다. 두 개의 길은 아래쪽에서 올라오고 다른 두 개의 길은 위쪽에서 내려오는 형태이다. 옛날에는 아마 지금처럼 시야를 방해하며 신전을 마주보고 있는 집들이 없었을 것이다. 만약 그 집들이 없다면 남쪽 방향으로 아주 비옥한 지방이 내려다 보일 것이며 어떤 방향에서든 미네르바의 성소를 볼 수 있을 것이다. 길이 산의 형태와 경사도를 따르고 있는 것을 보면
그 길은 옛날에 설계되었는지도 모른다. 신전은 광장 한복판에 세워져 있지는 않지만 로마 방면에서 신전으로 올라오는 사람들의 눈에 아주 잘 띄는 곳에 자리 잡고 있었다. 그래서 이 신전을 그리려면 건물만 그리지 말고 그 좋은 입지 상태도 그려야 할 것이다. 그 건축물의 정면은 아무리 오래 바라보고 있어도 질리지 않았다. 건물을 지은 건축가의 천재적인 완벽성을 정면에서도 엿볼 수 있었던 것이다. 기둥의 배열은 코린트 양식으로 되어 있고 기둥 사이의 공간은 대략 2도 정도 된다. 주각과 그 아래의 석판은 대석 위에 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환영에 불과하다. 대자가 5군데나 절단되어 있고 그런 곳마다 5개의 계단이 기둥 사이로 나 있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이 계단을 통해 기둥이 실제로 서 있는 높이의 단에 도달하게 되고 그곳에서 신전으로 들어가도록 되어 있는 것이다. 이곳의 입지를 고려한다면 그렇게 대좌를 절단한다는 대담한 발상은 아주 적절한 것이었다. 신전은 산 중턱에 있기 때문에 그런 발상이 없었다면 신전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지나치게 돌출되어 광장을 비좁게 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아래쪽에 몇 개의 계단이 있었는지 지금으로서는 알 수가 없다. 그 계단은 몇 개를 제외하고는 모두 땅속에 묻히고 그 위로 도로 포장이 되어버렸기 때문이다. 나는 못내 아쉬운 심정으로 그곳에서 발길을 돌리며 모든 건축가에게 이 건물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켜야겠다고 마음먹었다. 그러면 우리 시대에도 이 건물의 정확한 설계도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전해져 내려오는 것이 얼마나 형편없는 것인지를 나는 이번에 다시 한번 확인하지 않을 수 없었다. 내가 전적으로 신뢰하는 팔라디오가 이 신전을 설계했지만 그는 이 신전을 자신의 눈으로 직접 봤을 리가 없다. 그는 바닥 위에 대석을 그려놓았고 이로 인해 기둥이 지나치게 높아졌을 뿐만 아니라 시각적으로든 오성적으로든 만족감을 가져다 줬을 실제 건물의 잔잔하고도 아름다운 모습 대신에 팔미라 같이 기괴한 흉물이 되어버렸다. 이 작품이 내게 전해준 감동은 말로 표현할 수 없으며 영원한 열매를 맺어줄 것이다. 아름다운 저녁 무렵에 나는 아주 넉넉한 기분으로 로마가를 따라 내려가고 있었다. 그때 갑자기 등 뒤에서 거칠고 격한 목소리로 말다툼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그것이 경찰들의 목소리일 것이라고 추측했다. 전에도 시내에서 그들의 그런 모습을 봤기 때문이다. 나는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앞만 보고 걸으며 등 뒤에서 들려오는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그 순간 나는 그들이 나를 두고 말다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엽총으로 무장한 2명을 포함하여 그들 4명은 불쾌한 표정을 지으며 내 앞을 지나가면서 투덜거렸고 몇 걸음 가다가 돌아서더니 나를 에워쌌다. 그들은 내 신분이 무엇이며 거기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고 물었다. 나는 외국인이며 내 마부가 폴리뇨로 마차를 몰고 가는 사이에 나는 아시시로 걸어왔다고 답변했다. 그들은 내 말을 믿으려 하지 않았다.